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266명으로 또 최다 규모가 됐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733명으로 연일 최다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감염자도 5명 확인된 가운데 의심 사례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어서 감염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대위 개편을 마무리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잠시 뒤 방송기자클럽 토론토에 참석해 현안에 대한 답변에 나섭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안양 노동자 사망 현장을 방문하는 등 친노동 행보에 나섭니다.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 심사가 시작돼 이르면 오늘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손 검사는 지난해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비문위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농축수산물과 공업제품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3.7%나 올라 9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석유류 가격이 35.5%나 급등했고 생활 물가도 10년 만에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자산 매입 규모 축소, 이른바 테이퍼링 가속을 시사한 데 이어 인플레이션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파월 의장은 미국의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이 내년 하반기에 사그라질지 확신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 인하 방안 검토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가 전혀 없고 추진 계획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 양도세를 인하할 경우 부동산 시장 불안을 다시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또다시 5천 명을 넘고 위중증 환자 수도 7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다입니다. 오미크론 감염자와 접촉해 코로나19에 확진된 30대가 엿새간 일상생활을 해서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개훈이 기자. 네, 개훈입니다. 신규 확진자, 위중증 환자 모두 연일 역대 최다를 보이고 있다고요. 네, 오늘도 신규 확진자가 5,266명이 나왔습니다. 전날 5,124명의 환자가 나오며 처음으로 5,000명을 넘어서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는데 하루 만에 143명이 늘면서 기록을 갈아치운 겁니다. 위중증 환자도 전날보다 10명이 증가한 733명으로 이틀 연속 700명대를 유지하며 역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47명이 늘어 누적 3,705명입니다. 국내 발생이 5,242명, 해외 유입이 24명인데 수도권에서만 78.3%, 4,106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집중되다 보니 의료 역량도 한계에 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88.1%로 하루 전보다 1.1%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90.1%이고 경기 85.5%, 인천 88.6%로 집계됐습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9.1%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확진자가 나오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40대 부부와 이들의 지인, 그리고 이들과 별도로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50대 여성 2명까지 모두 5명입니다. 이 지인의 경우 24일 부부와 접촉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엿새간 일상생활을 해 가족과 지인 등 지금까지 3명이 감염됐고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높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사람의 접촉자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또 40대 부부의 10대 자녀의 오미크론 감염 여부는 오늘 중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개훈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국내에 유입된 게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에는 비상이 걸렸죠? 네, 그렇습니다. 입국자는 모두 열흘 동안 격리되고 확진되면 무조건 변이 여부를 검사하는 등 검역 절차가 대폭 강화되면서 공항 입국장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강화된 방역 조치에 입국장 분위기가 달라졌을 것 같은데 현장 어떻습니까? 네, 입국장은 한산합니다. 직원들이 간간히 도착하는 입국자들에게 격리 조치와 귀가 방법을 안내하고 있는데요. 강화된 방역에 따라 오늘부터 안내 요원들도 방호복을 입고 일하게 됐습니다.
어제 나이지리아를 방문했던 인천고주 40대 부부를 포함한 5명이 오미크론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추가 유입을 막기 위해 2주 동안 모든 해외 입국자가 열흘 격리를 거치도록 했는데요. 국적이나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되고 장례식 참석이나 공무 등에 대해서만 면제됩니다. 내일부터는 오미크론 확진자가 다녀온 나이지리아가 방역 강화 국가 등으로 추가 지정되는데요. 지난달 28일부터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보츠와나, 짐바브웨 등 8개 나라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곳 나라들에서 오거나 경유해서 들어온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이 제한됩니다. 또 입국 전후 PCR 검사를 4번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오는 17일까지 에티오피아와 한국을 오가는 주 3회 직항편 운항도 중단시켰는데요.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지역 유일한 직항편으로 방역 강화 국가로 지정된 9개 국가에서 가장 많이 유입되는 항로입니다. 정부는 오늘 밤 자정부터 입국자 가운데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오미크론 변이 여부를 검사하도록 했습니다. 네, 이준엽 기자, 오미크론의 지역사회 전파가 걱정인데 국내 코로나19 집단 감염 계속되고 있죠? 네, 수도권 시장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고위험군이 머무는 병원이나 어르신 돌봄 시설 등에서도 집단 감염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 관련 확진자가 500명을 넘겨 530명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9시 기준으로 13명이 늘었습니다. 가락시장에서도 24명이 늘어나 지난달 2일부터 297명이 확진됐습니다. 화장실 공동 사용이나 식사 시 마스크 착용이 어려웠던 점이 감염 확산 이유로 조사됐습니다. 또 서울 성북구에 있는 대형 병원에서는 지난달 20일 병원 간병인이 처음 확진된 뒤 환자 15명 등 28명이 감염됐습니다. 구로구 요양시설 관련 83명, 종로구 어르신 돌봄시설 관련 15명 등 어르신 머무는 시설에서도 집단 감염이 여럿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앞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이 처음 보고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선 불과 한 달 사이에 전체 검사 표본의 4분의 3이 오미크론일 정도로 이미 지배종이 됐습니다. 오미크론이 곧 델타 변이를 밀어내고 세계적인 지배종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점점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1일 기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신규 확진자는 8,500여 명, 전날 4,300여 명의 2배에 이릅니다. 이틀 전과 비교하면 4배에 가깝습니다. 검사자 중 양성 반응 비율도 16.5%에 달했습니다. 하루 사이 6%포인트 이상 높아졌습니다. This is extremely sharp of a rise in infections in a short space of time. If cases continue to climb, we can expect to enter a fourth wave of infections within the next few weeks, if not sooner. 이 같은 무서운 확산세는 새 변이 오미크론의 등장에 따른 것입니다. 남아공 보건당국은 지난달 검사 표본의 무려 4분의 3이 오미크론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출된 지 4주도 채 안 돼 델타 변이를 밀어내고 남아공에서 지배종이 된 겁니다. 이 같은 확산세는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집단 감염으로 대학 입학 능력 시험을 마친 뒤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축제도 취소됐습니다. So what we see with this one is, again, it started, normally it will always start with your younger people. So it started with the younger generation, 40. 또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 가운데서도 상당수가 오미크론에 감염됐습니다. 하지만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증상도 덜하고 회복도 빨랐다고 남아공 보건당국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남아공 정부는 의료 시스템의 과부하를 막기 위해 백신 접종을 늘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손 검사는 오늘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손 검사는 영장 재청구에 대한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판사님께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답하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잠시 뒤 한국방송기자클럽이 주최하는 초청 토론회에 참석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1시간 동안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로서 국정운영 비전과 최근 여러 현안에 대한 질문에 답할 예정입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10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후보들은 저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은 청사진을 제시하며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유권자들의 관심도 이제 본격적으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한국방송기자클럽은 대선 후보를 만나 철학과 비전을 듣고 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점을 대신해서 묻고 그 답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시죠. 이재명 후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앞으로 60분간 함께하겠습니다. BJC 한국방송기자클럽이 주최하고 BJC 플러스가 주관하는 오늘 토론은 KBS와 MBC, SBS, CBS, YTN, MBN 이렇게 6개 방송사가 생방송으로 공동 중계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출연자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함께하실 패널들 소개하겠습니다. 화면 왼쪽부터요. 먼저 SBS 윤춘호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 KBS 김환주 해설위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CBS 도성해 정치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어서 MBN 정창원 정치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끝으로 YTN 황보선 해설위원 실장 소개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패널들께서는 오늘 기탄 없이 질문해 주시고 이재명 후보께서도 진솔하고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모두 발언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후보님 시간은 1분 반 정도 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이제 기회를 잃어서 정말 친구와 적이 될 정도로 경쟁이 아닌 전쟁을 치르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기성세대들은 정말 객관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미래가 있는 희망이 있는 세상을 살았고 또 그 기회들을 활용해서 과감하게 도전하고 그리고 일정한 성취를 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도 성장을 해오는 과정에서 이 불공정과 이 격차를 방치하는 바람에 엄청난 양극화가 이젠 저성장이라고 하는 늪을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청년 세대들은 부족한 기회를 놓고 다투면서 극심한 갈등과 분열을 겪고 있고 결국은 좌절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저출생 문제도 이 저성장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단초는 결국은 성장을 회복하는 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성장의 회복은 우리가 이 불공정하게 배분된 이 격차, 양극화 이런 문제들을 좀 완화하고 공정성을 확보해서 자원과 기회의 이제 정상적인 제대로 된 배분을 통해서 효율을 확보하면 다시 성장의 잠재력이 생겨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계적인 전환적 위기들, 에너지 위기 또는 디지털 전환의 위기, 팬데믹 위기 등을 기회로 만들어내서 저희가 새로운 성장의 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국가의 대대적인 투자와 교육 혁신 또는 과학과 기술에 대한 투자, 규제의 합리화 등이 방법이 될 겁니다. 저는 결국 이런 난제들을 해결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일은 결국 국가 지도자 또는 대통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뚜렷한 철학과 가치를 가지고 용기 있게 필요한 정책들을 선택하고 국민과 함께 힘을 합쳐서 새로운 성취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회로 우리가 가야 합니다. 유능한 대통령이 정말로 필요한 시기다 이런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실 텐데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패널당 우선 4분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4분 안에 질문과 응답이 모두 이루어져야 합니다. 속도감 있는 진행을 위해서요. 가급적 질문과 응답은 핵심 위주로 간결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질문은 KBS 김환주 해설위원께서 준비하고 계시죠? 네. 네, 최근 여론조사들을 보면 지지율이 30%대에서 답보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 윤석열 후보보다 지지율이 앞서는 이른바 골든 크로스를 말씀을 하셨고요. 당에서는 이번 달이라고 했습니다. 12월 골든 크로스, 지금의 이 답보 상태와는 근본적으로 상황이 달라진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특별한 구상이나 보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뭐 정치인의 정말 아주 본질적인 역할은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우리의 직무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또 진지하게 저의 진심과 저의 계획들을 설명드리고 또 우리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드리고 또 그 길을 충분히 뚫어낼 수 있다는 확신을 만들어 드리는 게 결국 제가 할 일 같습니다. 지지율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의 말씀을 듣고 또 국민들이 원하는 일이 어떤 것인가를 찾아내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면 또 국민들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겠나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호남에서 지지율이 과거 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메타버스 다녀오셨죠? 네. 나흘 동안 시간과 공을 들이셨고 마지막 날에는 이낙연 전 대표의 고향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고요. 이낙연 전 대표를 포함해서 경선 경쟁자들의 지지층까지 아우르는 어떤 그 화학적인 융합. 네. 그러니까 그 원팀 가동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제 정치는 정치인이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치는 국민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 약간 팩트와는 다른 게 있어 보이는데요.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아마 전에 우리 그 노무현 대통령 또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지지율, 호남 지지율과 지금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최종 득표율과 아마 지금 지지율을 비교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그건 좀 한번 확인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남은 민주당의 근거지이기도 한데 저희가 텃밭이라고 생각해서 좀 함부로 했던 측면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제가 호남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당하기 위해서 호남은 이제 죽비다, 회초리다, 존중하겠다 말씀드렸고 특히 이번에 제가 이제 호남 지역 그중에 이제 광주 전남 지역을 이제 순회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정말 용기를 많이 주셨습니다. 뭐 결국은 또 제가 최선을 다하고 또 국민들께 저의 진심과 또 저의 지금까지 쌓아온 실적, 그다음에 저의 이제 나름의 실력 뭐 이런 것들을 좀 계속 설명하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이낙연 전 대표님과의 이제 화학적 기란 말씀하시는데 이미 선대위의 상임 고문으로 참여해주고 계시고 또 가장 핵심적인 그 보좌 인력이었던 오형훈 비서실장도 보내주셔서 저희가 실제로는 매우 협력적 관계에서 선거는 잘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판단하지 마라 이런 네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는 관계가 어떠십니까? 제가 인간적으로 존경하는 분이십니다. 사실 그때 우리는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제 박정희 정권 때의 의료보험 제도를 설계한다든지 매우 혁명적이지 않습니까? 또는 대기업들의 부동산 매각을 강제한다든지 또는 경제 민주화를 어쨌든 선언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매우 뛰어난 지도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또 제가 광화문에서 단식 농성하고 있을 때 또 저희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또 당에 계실 때 뭐 저는 사실 매우 아껴주신 분이셔서요. 저는 지금도 여전히 개인적으로는 존경하고 또 잘 모시고 싶은 분이십니다. 가끔 연락하고 그러시는 사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통화하셨습니까? 네, 뭐 전화 자주 드립니다. 네. 그 민주당이 김 전 위원장 네. 영입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김 전 위원장이 민주당 의원 행사에 참석을 네. 하시기도 하셨는데요. 어떻습니까? 혹시 김종인 전 위원장에게 도움이나 어떤 역할을 요청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선거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많은 분들이 협력하는 게 바람직하고 또 저희는 우리 국민들께서 이렇게 신뢰하는 또 그런 분들을
또 많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떤 분도 제한 두지 않고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 김종인 전 대표께서는 이미 국민의힘에 상당 정도 이미 깊이 관여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아마 완전히 결별하지는 않으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상태에서 뭔가 요청을 드리는 것은 예의에 좀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CBS 도성애 정치부장 질문해 주십시오. 네, 후보님 그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다 이런 표현 상당히 네. 곤혹스러우실 텐데 네. 실제로 근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후보님과 윤석열 후보 모두 호감보다는 비호감도가 더 높게 나오는 게 또 사실입니다. 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뭐 저 자신부터 부족함이 많아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 특히 제가 비주류 아웃사이더라고 하는 그런 뭐 그 본질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고 또 어려운 과정에서 비난하게 성장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다 이렇게 흔쾌히 동의할 만한 뭐 그런 점들이 부족한 게 또 사실이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흠이라고 하는 것들이 공익적 그 활동을 위해서 생긴 상처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지금 이제 많이 이제 바뀌어가긴 하지만 저에 대한 온갖 의혹들이 거의 대부분이 팩트에 어긋나는 거의 뭐 그런 점들이라는 점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 조금씩 개선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중요한 거는 그 역량이 아니겠냐 싶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또 한 측면에서 보면 국민의 대리인이거든요.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을 위한 일을 하는 일꾼이기 때문에 역량이 있느냐 없느냐를 주로 판단해 주시는 게 훨씬 좀 더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나 또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을 제가 많이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네. 지금 아직까지 그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네. 그 부동층 유권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포함해서 중도 표심 어떻게 잡을 것인지 좀 대책이 좀 궁금합니다. 네. 보통 우리가 중도라고 하면 이제 중간쯤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중도라고 하는 영역은 이제 진영에 휩쓸리지 않고 매우 합리적 판단을 하는 그 분들, 즉 스윙보터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정말 실력을 가지고 자신들의 삶을 제대로 개선할 사람이 누군지를 선택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이제 화려한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나 이제 말이 아니라 결국 실적과 실천력으로 또 지금까지 쌓아왔던 신뢰로 판단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포지션을 옮기지 않고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가치와 비전을 더 잘 설명드리고 또 그간에 만들어냈던 실적들을 잘 설명드리고 또 미래 비전을 분명하게 제시하면 저는 합리적인 중도 우리 국민들의 지지를 충분히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도 아직 많이 있으니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울러서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이 좀 네. 추진되고 있는데 한간에서는 여기에 조국 전 장관을 계속 옹호한 분들이 좀 많아서 합당할 경우에 다시 조국의 늪에 빠질 수 있다. 또 이런 우려가 나오고 또 이 때문에 다른 민생입법들이 검수완박에 추진되면서 다른 민생입법들이 소홀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합당이 대선에 좀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이제 대선에 뭐 크게 도움이 뭐 될 것이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원래 이게 한 뿌리였기 때문에 저희는 국민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라도 이제 원래 같은 뿌리고 같은 식구들이니까 합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그간의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또 비판받는 문제의 근원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개혁 진영은 사실은 더 청렴해야 되고 작은 하자조차도 더 크게 책임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점을 표방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작은 하자인데 이거 너무 억울하다, 뭐 지나치다, 또 왜 우리만 갖고 그러느냐 이런 태도가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더불어민주당을 좀 질책하는 주원이 됐을 것 같습니다. 소위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일 테죠.
저는 잘못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져야 되고 특히 지위가 높고 책임이 클수록 그 비판의 강도도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공정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시대 상황에서 또 이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국민들께 공정성에 대한 기대를 훼손하고 또 실망시켜드리고 아프게 한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입니다. 제가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서 우리가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좀 더 정말 국민 우선 정당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저로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그 부족한 점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그 사과를 조국 사태에 대한 좀 공식적인 사과로 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SBS 윤춘호 논설위원 질문하시겠습니다. 지난달 24일 날 네. 당에서 민생 개혁 관련 주제 하셨잖아요. 아, 네네. 예. 저 그 회의 장면을 이게 다 중계를 했더라고요. 네. 그걸 보면서 모처럼 이재명다운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필요한 입법들 올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라. 그리고 못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 그다음에 또 문책이라는 표현도 하고 그러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재명답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게 이제 의원들의 입법 활동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셔서 청와대에 가신다 그러면 그때도 당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주문하고 때로는 체근하고 때로는 지시할 것인가 네. 하는 그런 어떤 궁금함이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국회의원 개개인들은 기본적으로 독립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이제 누가 거기에 입법에 대해서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의 정치 집단으로서 국민들에게 어떤 정책 정강을 제시하고 또 선택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국민들께서 부여한 책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개혁 입법도 그러하고 또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도 요구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국민들의 그러한 요구에 대해서 충분히 정말 민감하게 빠르게 반응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180석이라고 하는 압도적 다수 의석을 부여했는데도 대체 한 게 뭐냐라는 질책을 받게 됐고 그게 아마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이제 신뢰받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 됐을 것 같습니다. 저는 권한이라고 하는 게 원래 부여할 때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은 그냥 합의하면 되죠. 근데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언제나 합의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책임을 방기하는 측면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충분히 토론하고 합의해야 되지만 그게 해야 될 일을 그냥 거의 무제한으로 미루는 이유는 될 수 없죠. 그래서 저희가 한 것은 지시가 아니고 이제 요청이죠.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이제 대선을 책임지게 됐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부족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실천해내자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제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국회 입법권을 어떻게 제 마음대로 이렇게 좌지우지하겠습니까? 그건 할 수 없는 일일 테지만 그러나 대통령도 법안 발의권이 있지 않습니까? 또 당정 협의를 통해서 일정한 방향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고 또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걸 지시나 일방적인 강요라고 보지 마시고요. 우리 국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우리 국가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좀 책임 있게 신속하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 이후로 정말 당청 분리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확고한 그런 어떤 정당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조금은 다른 당청 관계를 염두에 두고 계실 수 있는 건가요? 그 과거에 당청 분리 얘기를 한 것은 이제 당 대표가 소위 총재라고 하면서 당을 지배하고 또 당적을 유지한 상태에서 사실상 총재를 겸하고 그러니까 이 내각도 지휘하고 당도 지휘하는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좀 분리해서 이제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행정 책임은 행정 책임대로 또 당 대표는 다른 사람이 맡으면서 협력적 견제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따르는 그런 수직 관계를 만드는 것은 헌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또 바람직하지도 않죠. 왜냐하면 국회는 다양성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당도 단일 조직이 아니고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가진 사람들의 집단이기 때문에 그 다양성은 존중하되 그렇다고 해서 그 다양성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종의 단일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 두 가지를 적절히 조화하는 게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사면 관련해서 네. 전직 대통령 사면 관련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직 대통령 두 분의 사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나요? 저는 이제 형사처벌의 목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본인에 대한 응보 효과도 있고 또 일반 예방, 다른 사람들이 못 따라하게 또는 본인이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게 하는 특별 예방 이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뭐 사면이든 뭐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분들이 아무런 뉘우침도 없고 반성도 하지 않고 국민에게 사과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면을 얘기하는 것 자체는 제가 보기엔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MBN 정창원 정치부장께서 기다리고 있죠. 네, 저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보께서는 향후 5년 동안에 기본주택 100만 호 등 25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걸 좀 따져보면 1년에 50만 원 정도인데 이것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미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특별한 대책이 될 수가 없다라는 일각의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지적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실제로는 250만 호는 적게 책정된 겁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이제 문재인 정부의 계획이나 아니면 뭐 택지 확보 상황이나 이런 걸 보면 지금 5년 동안 284만 호를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몰랐던 것이 아니고 이 점 때문에 그때 당 경선 당시에 정세균 후보께서 280만 호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공약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현재와는 다른 것이어야 하느냐. 그건 아니죠. 저는 250만 호라도 제대로 공급하는 게 중요하다. 계획대로 제대로 하는 것이. 두 번째는 그 250만 호의 내용이 뭐냐가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저는 무주택자들이 오로지 시장에서 집을 사든지 시장에서 이제 전세든 월세든 임차를 하든지 두 가지 선택권밖에 없기 때문에 매우 힘들다. 그러니까 그중에서 일부라도 그러니까 중산층도 자기 집을 살 때까지는 좀 고품질의 염가에 좋은 위치에 공공임대에 살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싱가포르식 기본주택을 100만 호 정도는 그중에서 포함시켜 공급하겠다 이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제가 일부러 차별을 만들기 위해서 했던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예. 그 방금 공급도 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그 지방 같은 경우는 주택이 남아돌고 부족한 게 서울과 수도권인데 이 구체적으로 뭐 김포공항 이전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서울과 수도권에는 얼마나 공급하실지가 궁금하고요. 최근에 그 민주당에서 개발이익 환수제를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개발이익 환수제를 강화할 경우에 과연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공급에 나설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좀 순서를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개발이익 환수는 공적 권한을 행사해서 생기는 불로소득을 환수해서 국민들께 나눠 드린다는 것이지 정상적인 건설이익이나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거기에 충분한 투자를 해서 예를 들면 지가가 상승하는 부분들을 환수하겠다는 건 전혀 아니고 예를 들면 임야인데 이걸 용도를 그 도시구역으로 바꿔가지고 택지로 바꾼다. 그러면 갑자기 지가가 폭등할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불로소득 부분을 저희가 환수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혹시 이제 부동산 모든 이익을 환수하는 거 아니냐, 자본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거 아니냐는 말씀 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말씀이 정말로 맞습니다. 이게 저는 주택은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또 공급도 시장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는 게 바람직하고 수요도 시장에 맞추어서 형성되는 게 바람직하죠. 그런데 우리 저희 사회는 공급량의 부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수요가 매우 왜곡돼 있습니다. 집을 수십 채, 수백 채씩 사가지고 투기 투자용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단 주거용으로 내가 실제 주거용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이제 우선권을 준다든지 또는 금융에서 특별한 대우를 해준다든지 세제 이익을 준다든지 해서 보호하고 또 투자 투기용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비주거용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는 부담을 늘리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급도 지금까지는 좀 부족하다고 시장이 여기면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공급을 늘려주는 게 맞는데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는 정부 당국에서는 충분하다. 시장의 요구가 좀 사실과 다르다. 이런 태도였던 것 같아요. 주로는 이제 세제와 금융을 통해서 수요 억제 정책에 집중하다 보니까 시장에 불신이 생겨났고 그게 지금 이제 비정상적인 주택 가격 폭등의 원인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얼마나 공급을 하는 게 바람직하냐라고 하는 것은 제가 숫자로는 정확하게 제기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이미 정부 계획으로 연간 54만 호 정도가 공급되게 돼 있고 거기는 물론 이제 민간 영역의 공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공 영역 것도 포함되어 있고 이제 멸실 부분은 또 계산돼 있지 않죠. 그런데 지금 정부 계획대로 285만 호 정도가 추가 공급되는데 그 내용을 우리 국민들이 좀 선택 가능하게 좀 만들어 드리면 저는 앞으로 어차피 지금 유동성 축소 국면이고 전 세계적으로 이자율이 올라갈 것이고 또 실제로 많이 이제 과잉하게 지금 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주택 가격의 하향 안정화는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수도권의 공급량과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에는 대개 이제 신규 택지를 만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지방의 수도권 집중이라고 하는 문제에 따른 폐해, 이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지만 지금 당장 우리 국민들께서 필요로 하니까 저는 기존 도심 지역의 용적률이라든지 층수에 대해서도 일부 완화를 해서 추가 공급 가능성을 좀 만들어내고 다만 그게 이제 소유자들이 과도한 이제 개발 이익 귀속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중에 일부는 공공으로 환수해서 청년 주택을 공급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이제 약간의 부담을 주면서 저는 좀 풀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럼 이제 민간 영역의 공급이 늘어나겠죠. 또 택지들은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게 있는데 지금 뭐 이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 이상의 이제 추가 공급 대책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어서 저는 이제 주택 문제, 부동산 문제는 상당 정도 안정이 되게 할 자신이 있습니다.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 2030 청년들을 많이 만나고 계시는데요. 주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임대주택 이야기를 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청년들 입장에서는 아니 나도 집값 상승에 따른 이익을 보고 싶은데 정부 입장에서는 매번 임대 이야기만 하고 또 대출은 틀어막아서 정작 있는 사람만 집을 사게끔 하는 게 아니냐 그런 비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집을 한 채 가지고 있고요. 젊었을 때 최고의 꿈은 평생 이사 안 다녀도 되는 집을 갖는 거였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왜 안 그러겠어요? 당연히 이제 자가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정책의 제1 목표입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는 공공임대라고 하는 게 영세민용으로 아주 정말 부실한 위치에 부실하게 지어져서 입주 자격은 아주 정말 못 사는 주거 취약 계층에게만 기회를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대주택은 나쁜 거다라는 인식이 박혀버려서 사실 공공이 주택 시장에서 실제 역할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나라 주택 중에서 지금 현재 5% 정도에 불과한 공공임대를 10% 정도까지 늘리자. 늘리면 한 100만 호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좀 고품질로 염가로 해서 집을 마련하기 전까지 좀 그 염가로 좋은 주택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런 취지죠. 우리가 선택의 기회를 주면 좀 염가의 공공주택에 잘 살면서도 다시 집을 마련하는 시간이 짧아질 수 있죠. 그래서 주택 시장에서 공적 그 책임을 좀 더 확대하자는 것이지 젊은이들에게 임대주택만 살아라 뭐 그런 취지는 전혀 아닙니다. 자가주택 그 구입의 기회를 더 빨리 땡겨드리고 또 그 청년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이제 분양 공급은 또 최대로 늘려가야지요.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YTN 황보선 해설위원 실장님. 저도 이 부동산 질문 몇 개 더 드리겠습니다. 그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적으로 실패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님도 같은 생각이시죠?
가장 큰 실패 영역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현 정부의 이 부동산 정책의 핵심 중에 하나인 이 임대차 3법. 네. 이거를 만약에 당선되신다면 그대로 가져가실 것인지 아니면 좀 손을 보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부동산 시장의 왜곡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임대차 3법에 대해서도 책임이 일단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고 예. 전혀 무관하지는 않겠죠, 당연히. 근데 이 부동산 정책은 사실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요 임대차 3법을 개정하는 방식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한다면 예.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시행된 지가 한 2년 다 돼가면서 이제 갱신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대체적으로 한 80% 정도가 갱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제 상대 후보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법을 다 폐지하고 네, 예. 다시 과거로 되돌아가서 2년으로 갈 경우에는 아마 시장에 지금보다 훨씬 더 큰 혼란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즉흥적으로 그렇게 이제 폐지해 버리고 또 임대료가 마구 오르는 문제는 뭐 다른 재정 정책으로 보완하고 이렇게 말을 쉽게 하지만 하나의 제도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게 안착되거나 예. 또는 막 바꾼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조금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은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해결될 것이다. 일시적인 현상이다. 저는 이게 폐지해서 만들어낸 상황보다는 예. 현재 상태로는 이 법을 안착시키는 것이 문제 해결에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잠깐 언급하신 그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네. 그 2년 플러스 2년 체제에서 뭐 중전에 2년으로 되돌리자. 네. 그리고 이 전세 보증금 액수를 올리지 않는 집주인들은 뭐 인센티브를 주자 이런 네. 공약을 냈는데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근데 그 임대 기간 보장 문제는 사실 전 세계적인 추세가 좀 예. 기간을 늘리는 겁니다. 예. 이제 우리도 사실은 저도 어릴 때 6개월에 한 번씩 이사를 다녔습니다. 그때 당시 6개월이었거든요. 예. 그게 어느 때쯤에 한 1년으로 바뀌었고 그 1년을 이제 2배로 늘리는 이제 2년으로 만드는 데 엄청난 이제 혼란과 갈등이 있었죠. 예. 결국 2년도 이제 정착이 됐고 이게 이제 너무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은 게 4년으로 한번 늘려본 것인데 저는 이거를 과거형으로 되돌리는 게 문제 해결의 완전한 해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예. 뭔가 실질적 대안을 좀 내면 좋겠는데 그 대안보다는 무조건 부인하고 뭐 이건 폐지하고 이건 없애고 이런 방식의 접근은 매우 위험하지 않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화제를 바꿔보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후보님,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 점수를 매긴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 점수를 잘 안 매겨봐서요. 그 점수 숫자를 만들기 좀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기대하시는 대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못한 것보다는 잘한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외교 관계나 남북 관계 문제도 이견이 있긴 하지만 사실 매우 안정적이고 휴전선에서 최소한 포격전이나 총기 도발은 없지 않습니까? 또 그런 점이나 또 우리가 경제 선진국으로 인정받은 점이라든지 또 K-방역이나 문화예술의 세계적인 진출의 성과 뭐 이런 것들 보면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제 입장에서 좀 아쉬운 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부동산 문제를 포함해서 사회 경제 영역의 개혁에 실제 성과가 많이 좀 부족하다. 막 그런 아쉬움을 제가 가지고 있죠. 네, 만일 내년에 대통령이 되신다면 민주당에서 두 번째 다시 정권을 창출하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와 가장 차별화되는 지점은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참 이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가 이제 뭐 차별화냐, 승계냐 이 논쟁점에서 언제나 질문을 받고 이제 답을 해야 되니까 상당히 곤혹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에는 꼭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건 아닙니다. 흑백만 있는 건 아니고 우리 사회가 너무 이제 양자택일에 익숙하다 보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렇게 하지만 이제 회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파란, 노란색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문재인 정부는 사실 민주당이라고 하는 큰 뿌리에서 나온 하나의 줄기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새로 이재명 정부가 만들어진다면 또 다른 이제
나무이긴 한데, 줄기이긴 한데 그 뿌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가치와 철학은 변하지 않겠죠. 그러나 또 똑같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좋은 점은 승계하고 또 부족한 점은 또 채우고 그다음에 잘못된 건 당연히 버리고 필요한 것들은 더해서 새로운 더 유능한 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실력 있는 정부가 되겠다. 청출어람해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네. 네, 예, 지금 토론이 팽팽하게 진행되면서 시간이 조금씩 초과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질문하실 때는요, 패널들의 질문은 가급적 한 가지 주제로 좀 압축해 주시고요. 후보님 답변도 조금만 더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SBS 윤춘호 논설위원 순서로 다시 가볼까요? 언론에 대한 후보님 생각을 좀 듣고 싶은데요. 여러 곳에서 사실은 언론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신 적이 있고요. 또 최근에 한 토론회에서는 이제 패널 질문에 대해서 그건 질문이 아니라 공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여전히 언론 보도와 언론의 보도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언론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불만이라고 그럴까요? 뭐 이런 것들도 좀 갖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답변 중에 그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온갖 본인과 관련된 의혹들이 팩트와 어긋나는 것들이다. 그렇다면 그렇게 어긋나도록 알려지게 된 것은 결국은 언론 탓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전히 자신을 둘러싼 언론 환경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근데 그거는 뭐 이재명 후보에 한정된 문제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사실 이제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서 국민들 즉 주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헌법에서도 언론 즉 표현의 자유를 뭐 최대치로 보장하고 있고 결국 언론의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체제를 떠받치기 위한 중대한 장치인데 그래서 특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인데 이 특권을 이용해 가지고 가짜 정보를 고의적으로 유포를 해서 주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행위는 사실은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행위죠. 저는 권한이 부여되는 만큼 책임도 커져야 된다고 보는데 대표적인 게 제가 속았던 그 5.18은 광주 민주화운동 폭동이다 이런 언론 보도들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많이 개선됐는데 뭐 저는 대다수의 언론들은 정론직필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중에 특정 소수 언론들은 실제로 확인되지 않는 정보를 전달하는 건 차치하고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 보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명백한 가짜 뉴스죠.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좀 책임을 묻자는 것이지 일반적인 언론의 비평의 자유라든지 또는 뭐 비판의 표현을 제가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저에 관한 이야기들 참 많은데 오늘도 뭐 어디 하나 또 그런 거 쓴다고 하던 얘기가 있었어요. 뭐 제 아내가 우리 아들이 무슨 일진인데 제 아내가 가서 학교에 선생님이 뺨을 때렸다 뭐 이런 얘기 꽤 오랫동안 지금 뭐 그 얘기가 낭설이 떠돌다가 결국은 이제 취재해서 보도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런 것도 한번 보도가 되고 나면 제가 부인을 해도 근거 없이 뭐 누가 그러더라라고 보도해버리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민주적 의사결정에 심대한 훼손을 가하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짧게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요즘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 배우기, 인간 이재명 이런 책 읽자고 하는 무슨 캠페인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당대표께서 아마 그런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여의도에서 성장한 정치인이 아니고 저기 변방에서 성장해온 정치인이라 사실 여의도 정치인들은 잘 모르는 거죠. 우리 당원들도 사실 잘 모르고 그래서 좀 이해 좀 하자라는 취지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저로서는 좀 멋쩍긴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YTN 황보선 해설위원 실장님. 네, 그 전국민 재난지원금 관련된 있습니다. 그 최근에 이거를 철회하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또 윤석열 후보의 50조 원 손실보상금안 이걸 받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님의 그 선별 지원보다 보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신념에도 혹시 뭐 변화가 생긴 겁니까? 그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지금 제가 이제 전국민 질환지원금은 이번 정기국회 때 논의될 이제 지원금 얘기였던 겁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특히 작년에 1차 재난지원은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지원했고 2, 3, 4차는 한 3배 정도의 금액을 선별해서 현금으로 지원했는데 우리가 체감한 것처럼 1차 지원 때는 엄청난 경제 효과가 있었어요. 2, 3, 4차는 아무 효과가 없었지 않습니까? 돈은 많이 쓰고. 그런 점에서 저는 소위 소비 쿠폰 형태로 전 국민에게 지급해서 소상공인의 매출을 지원하는 정책은 재정 집행 이중 효과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에 정기국회 때 제가 이 제안을 한 것 때문에 요청을 한 것 때문에 협의도 안 되고 또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협의가 답보 상태라고 해서 저의 신념을 주장하는 것보다는 현장에서의 필요성을 더 존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한계 사안은 포기한 것이고요. 이제 윤석열 후보님의 이제 안을 제가 받자라고 한 것은 제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이 정치 세계에서는 상대가 주장한 것은 맞더라도 일단 부인하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바꿔보자라는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 저는 50조 원 이상의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윤석열 후보님께서 나중에 당선돼서 취임하면 그때 50조 원 지원하겠다 말씀하시길래 그거 어차피 내년 예산에서 해야 될 일이고 하니까 지금이 더 급하지 않냐, 지금 하자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짧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거 계속 이어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이게 이제 탈원전이냐 감원전이냐 그런 논쟁인데요. 탈원전이라고 말하지만 현재 상태는 있는 원전은 계속 사용한다 끝까지. 그리고 지금 2개의 원전, 4개의 원전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23년, 24년이 지어지면 60년간 사용하게 되는데 이 2084년까지 이제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그냥 쓰자. 다만 신규로 원전을 짓기보다는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자는 것이고요. 원전에 의한 발전 단가보다 이제 곧 신재생 에너지 발전 단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역전하게 됩니다. 10년 이내에 그렇게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비용은 많이 들고 위험하고 또 사실 이제 경제 활성화라든지 일자리 창출에는 신재생 에너지 쪽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는 저는 원전보다는 신재생 에너지로 대대적인 산업 전환을 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일자리도 만들고 성장의 모멘텀도 없자는 제 입장입니다. 다만 사실 이제 묻고 싶은 말씀이 하면 그걸 거예요. 지금 설계가 끝나 있는 신한울 3, 4, 5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씀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그 경계선상에 있는 문제라는 거죠. 예를 들면 새로 짓지 않는다. 짓던 건 지어서 끝까지 쓴다. 근데 이 설계를 하고 중단되어 있는 게 있는 거죠. 결국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치인들의 정치적 의견 또는 지향이라고 하는 것도 국민을 대리하는 대리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민의 뜻과 어긋나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저는 국민들의 의견에 맞춰서 저는 재고해 볼 수도 충분히 있다. 이 문제에 관한은. 그때 당시도 이미 국민들의 뜻에 따라 결정했지만 반론들도 매우 많은 상태라서 저는 국민들의 의견이 우선돼야 될 사안이다. 그 부분에 관한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귀한 자리인 만큼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시간을 조금씩 절약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CBS 도성혜 정치부장 질문해 주시죠. 남북관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남북관계 통일을 지향하는 것은 이미 좀 늦었다.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실리적으로,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좀 말씀하셨는데 실용적인 남북관계가 좀 어떤 것인지 현재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과 좀 어떻게 다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통일 지향은 늦었다고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 통일이 헌법상에 이제 국가의 이제 정부의 의무로 지금 규정이 돼 있어서 통일은 장기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해야 될 과제인 게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역사적 당위성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의 국가였기 때문에 이 분단 상태를 영원히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현실적 단기적으로 볼 때 통일을 전면에 내세울 경우에는 결국은 체제 간 충돌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장기적 과제로 좀 뒤로 미루고 지금 상태에서 국익과 실리 중심의 좀 판단을 좀 해서 전쟁을 일단 막는다. 두 번째로는 남북의 교착 상태나 군사적 긴장 관계가
대한민국의 경제에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만든다. 그리고 좀 더 나은 관계를 위해서 대화하고 소통해 나간다. 필요하면 저는 제재나 이런 억압수단도 동원하고 또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 관계를 만들어 나간다. 이런 것들에서 좀 유연하게 하자는 그런 입장입니다. 사상이나 이념보다는 우리 국민들의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보다는 좀 더 이제 실리적으로 접근하자는 것이죠. 조금 단기적인 목표를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결국은 정치도 경제에 기반하기 때문에 북한을 투자 구역으로 만들어내면 사실은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베트남이 미국과 전쟁을 치렀지만 사실 북한과의 전쟁보다는 사실 더 이런 시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류 협력을 하면서 우호 관계로 좀 전환이 됐는데 이제 북한과도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고 이제 북한이 대대적인 국제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 되면 우리는 안전을 확보하고 또 투자의 기회를 얻어내고 대화와 소통과 협력이 훨씬 더 쉬울 것이고 상호 공존 공영하는 사실상의 통일 상태에 이룰 수 있다. 그럼 결국 그게 진정한 통일의 길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KBS 김환주 해설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네, BTS를 비롯해서 대중문화 예술인들의 병역 특례를 둘러싸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후보는 지난해에 병역 의무는 불가피한 경우를 빼고는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SNS에서 밝히신 적이 있죠. 네. 대중문화 예술인 병역 특례 찬성과 반대 이 둘 중에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사실 이게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을 알리는 그런 정말 유능하고 뛰어난 인재이긴 한데 또 대한민국 젊은이 중에 군대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공평성의 차원에서 저는 좀 연기를 해주거나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이지고 면제는 좀 최대한 자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본인들도 그러고 그 암인가요? 그 팬클럽들도 군대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굳이 정치권에서 나서가지고 면제해주자 그러는 게 저는 좀 약간 이제 오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인구 구조의 변동으로 인해서 정년 연장이 불가피하다 이런 목소리가 큽니다. 반면에 청년 일자리 확충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걱정이나 기업 부담 증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요. 청년 연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청년 세대들은 사실 기성세대의 좀 어쩌면 무책임 또는 방관 때문에 지금 기회를 잃고 지금 엄청난 좌절에 빠져 있습니다. 정년 연장 문제는 저는 필요하다고 보긴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연금 개시 시기와 그 정년 시간의 그 텀이 상당히 위험한 구간이 되어 있습니다. 생애 주기별로 본다면 필요한데 문제는 이게 청년 세대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는 어떡하란 말이냐 이런 반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결정보다는 어쨌든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고 또 약간의 오해가 또 개입되어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야말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좀 충분히 합의안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 취업과 관계없는 부분들은 연장해도 상관이 없겠죠. 근데 청년 취업을 좀 위축시키는 부분이라면 좀 양보할 필요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각 11시 48분 지나고 있습니다. MBN 정창원 정치부장님 질문하시죠. 네, 저는 좀 성장 전략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이 세간에서는 경제를 잘 살릴 것 같다라는 그 후보에 늘 이재명 후보가 가장 먼저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보면 이 디지털 분야에 있어서의 성장 전략은 발표를 하셨는데 그 외에는 좀 구체적인 실천 전략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거보다는 세금을 잘 걷겠다 그 이야기만 들리고 있는 게 현실인데 구체적으로 좀 임기 때 경제 성장률 목표가 좀 있으십니까? 참고로 대만 같은 경우에는 올해 4% 계획을 세웠다가 6%로 성장률을 높였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대만 같은 경우에 성장률이 6% 이런 것은 사실 기저효과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작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하면 평시로 회복만 해도 뭐 3,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정상적인 추세적인 성장률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실제로는 이제 추세로 보면 1%대에 떨어졌고 또
하나의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마다 성장률이 평균 1%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떨어져 왔거든요. 그래서 우하향해 왔고 지금 거의 0%대를 접근하고 있는데 저는 이걸 우상향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성장률 목표 수치를 제시하는 건 사실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는 성장률이 훨씬 높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성장의 과정은 저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원 배분의 공정성,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서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힘의 균형을 회복한다든지 수도권과 지방 간의 균형을 회복한다든지 여러 방법이 있겠죠. 대기업과 중소기업, 뭐 노동과 자본,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과 여 이런 부분의 균형을 회복하면 이제 성장 잠재력이 좀 생겨날 수가 있고요. 이제 이 전환의 위기를 활용해서 이걸 기회로 만들어 성장을 이끌어내는 방법이 제가 전환적 성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중에 아까 말씀하셨던 디지털 전환 성장, 디지털 전환을 이용한 성장은 이제 발표를 했지만 에너지 전환을 활용한 성장은 제가 경선 때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재생 에너지로 대대적으로 전환해야 되고 이제 우리가 탄소 발생을 줄이지 않으면 이제 유럽에 미국의 수출이 불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결국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야 되고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해야 될 때 국가가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서 인프라를 구축해주고 또 미래 인재가 양성이 가능하도록 교육 혁신을 해내고 또 기초과학기술에 대한 연구 투자를 해줘야 되고 응용과학기술 분야를 벗어난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도 국가가 투자해줘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정말로 중요한 게 있는데 지금 규제와 관련해서 과거는 사회 변화의 속도가 매우 느렸기 때문에 예측해서 이거만 하라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회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반대로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안 된다, 위험하니까. 나머지는 자유롭게 해라라는 방식으로 소위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이제 전환해주는 등의 규제 합리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기업들의 창의와 혁신이 가능한 그 상황이 되고 그게 신산업 지출이나 산업 전환을 가능하게 하고 그 속에서 일자리도 생기고 성장의 모멘텀도 다시 만들어지는 거죠. 제가 발표는 이미 했는데 앞으로 좀 더 기회가 되면 자세히 설명을 드려서 우리 국민들께서 더 이해하기 쉽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준비된 시간이 거의 다 돼갑니다. 제가 가벼운 질문 하나 드려봐도 될까요? 경쟁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에 관한 건데요. 예, 물론 양 선대위 간에 이미 날선 이야기들은 많이 오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후보의 장점을 좀 꼽아달라면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뭐 장점이 많은 분이시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큰 장점은 역시 이분이 세상을 좀 공정하게 만들겠구나라는 그런 국민들의 기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럼 또 다른 주자시죠. 심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의 경우는 어떤 장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정치인의 자산은 결국 국민의 기대치 아니겠습니까? 기대와 신뢰와 지지. 근데 그 중에 아마 심상정 후보께서는 소수자인 보호에 강점이 있다. 즉 진보적 가치를 잘 실현할 거다라는 그런 기대를 안고 있는 게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안철수 후보님은 중도 소구력이 높은 분이셔서 그 점이 그분의 정치적 강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추가 질문을 시간상 하나 정도만 아주 짧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문하실 분? 예, 답변도 짧게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 이름 바꾸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생각 뭐 지금도 그대로 갖고 계시는 건가요? 네, 여성가족부는 여성이라는 이름을 붙이니까 오해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제 평등해야 될 부분은 성간 평등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평등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등 과제를 좀 넓혀서 여성뿐만이 아니라 여성 보호돼야 되는 거 맞으니까요. 여성이라고 제한하지 말고 좀 성평등, 남성도 만약에 불이익 보는 데가 있으면 보호하자라는 점에서 성평등 가족부 또는 좀 더 넓혀서 평등 가족부로 좀 확대해 나가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님 질문들이 난이도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엄청 느끼셨습니까? 어려웠습니다. 좀 까다로우셨나요? 네. 예.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또는 못다 하신 말씀이 있으면 1분 반 정도 좀 여유 있게 해주십시오. 네, 우리 여러 패널들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우리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될 길이 사실은 매우 엄중하고 또 우리 사회가 또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정말로 산적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과거가 아니라 이제 미래로 가야 할 때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또 우리 국가의 발전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유능한 리더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능함이란 이제 말이 아니라 실천이어야 하고 또 단순한 청사진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증명되어 온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긴 하지만 저는 나름의 실천을 통해서 실력을 발휘했고 성남시장의 성과를 바탕으로 대선에 제가 기회를 가졌었고 또 경기도지사 3, 4년을 통해서 전국 1등의 도를 만들어내서 결국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빈말이 아니라 실천하고 또 약속은 지키고 또 실력을 실적으로 증명했고 뚜렷한 철학과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용기 있게 우리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들을 저항이나 반발이나 이제 장애를 극복하고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 한 명의 공직자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성남과 또 경기도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대한민국에 꼭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키워드로 실천, 실력, 실적 이것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에 도전하신다는 말씀을 마무리로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한국방송기자클럽이 마련한 이재명 대선 후보 초청 토론 이제 슬슬 마칠 시간입니다. 시간이 오늘 짧아서 다소 아쉬운 감이 있지만요. 그 후보의 철학과 비전에 대해 유권자들의 궁금증이 다소나마 풀리는 시간이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바쁜 일정에도 시간을 내서 토론에 와주신 이재명 후보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패널 여러분들도 오늘 질문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토론회 시간 여기서 접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민간 소비와 투자가 동반부진하면서 지난 3분기 국내 경제 성장률이 0.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이 직전 분기보다 0.3%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항목별로는 수출과 정부 소비가 각각 1.8%, 1.3% 성장했지만 민간 소비가 마이너스 0.2%로 역성장했고 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가 각각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2.4%로 동반 부진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제자리 걸음을 한 반면 건설업은 토목건설을 중심으로 2.4%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제시한 올해 성장률 4%를 달성하기 위해선 4분기에 1%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해야 합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현재 급등하는 인플레이션이 내년 하반기에 사그라질지 확신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현지 시각 1일 하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해 대부분의 경제학자는 현재의 물가 급등을 수요와 공급에 대한 대유행의 지속적인 혼란에 대한 반응으로 대체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언급은 파월 의장이 전날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서 연준의 자산 매입 규모 축소 진행 속도를 올릴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서 나왔습니다. AP는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해 물가 상승에 대한 연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새로운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그동안 대유행이 완화하면 수급 불균형이 사라지고 인플레이션이 가라앉을 것이라면서 장기적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가 전혀 없고 추진 계획도 없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 흐름이 지속하고 매물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는 경우 입법 과정에서 절세를 기대한 기존 매물 회수 등으로 다시 부동산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복적인 중과 유예에 따른 정책 신뢰도 훼손과 무주택, 1주택자 박탈감 야기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모든 국민의 관심이 큰 부동산 시장의 절대 안정을 정책 최우선 순위에 두고 총력 경주해 나갈 것이라며 경제 주체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스엘 이슈 2부는 정치권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